네, MBC 국제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골라본 세상입니다. 네, 조혜정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골라보셨죠? 이번 주에 중국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빅 이벤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그리고 정승절 기념식 행사가 잇따라 열렸잖아요. 너무 얘기거리가 많지만 오늘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전승절 행사 봤는데요. 일단 먼저 해야 될 얘기가 규모가 참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직전 정승절 행사가 10년 전이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이번 행사가 10년 전에 비해서 2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참관 인원 봤을 때는 중국으로서는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양분하는 맹주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 이를 갈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번 전승절 행사 때는요,天安門막로로 나란히 올라가는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의 모습이 참 상징적이었는데요.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북중러 세 정상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이번 그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이 세 사람이天安門막내에 올라가기 전에 가장 앞줄에서 나란히 레드카펫을 걸었잖아요. 네. 이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간간히 대화를 나누거나 또天安門막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후에 오찬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오찬장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은 시 주석,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세 사람이 또 역시 나란히 제일 앞에서 걸었습니다. 네,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연상되는 이른바 스리샷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자회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들이 우르르 입장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의전 서열을 굉장히 중시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 의전 2, 3위격인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세우고 그 옆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정상들이 우르르 섰어요. 이게 꼭 그 영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 나라들이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구도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네, 진짜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 구도가 그랬다는 말씀이죠. 네. 말 그대로 보란 듯이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세 나라가 항상 가까웠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10년 전에 2015년 전승절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당시 사진을 제가 띄워놨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란색 복장 입은 모습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옆에 이제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다음에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내외입니다. 아, 유엔 사무총장도 이때는 참석했군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했었는데 이게 당시에도 이 미국 동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석을 한 걸 보면 이때만 해도 중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국제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네. 당시에 북한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했는데 국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둘째 줄 제일 끄트머리에 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선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입니다. 서방 세계나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확실히 달라진 사진이에요. 네네. 예. 하지만 이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선 게 워낙 오랜만인데요. 냉정 종식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에 중국 국경절 열벽식 당시에 이 제일 끝에 중절모를 쓴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있는 게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天安門막내에 섰었는데 그 이후로 66년 만입니다. 네, 참 역사적인 사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북중러 대 한미일로 이렇게 재편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도 미국을 겨냥한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各个国家各个民族只有平等相待和睦相处守望相助才能维护共同安全消弭战争根源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
共赢还是零和的抉择。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고 화합해야 한다. 또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의민 협력 혹은 제로섬 게임 뭐 이래서 두 번째 항이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을 얘기한 것처럼 들리죠. 네, 그러면 정말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한미일처럼 북중러가 신냉전 동맹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우선 세 나라가 함께 북중러 정상회담을 이번에 갖지 않았고요. 그렇긴 그랬죠. 예, 안보적으로도 세 나라가 함께 공동 군사훈련을 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중국과 북한이 코로나 이후 관계가 사실 그다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좀 더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는 대놓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네. 했습니다. 중국은 북중 안보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한미일 안보 협력 등으로 이제 중국이 포위되는 상황을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 성명까지 나왔고요. 네네네. 그동안에는 조금 소원한 모습을 보였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복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먼저 강조된 게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입니다. 그래서 경협이나 또 북한 단체 관광 재개 같은 것들이 잇따를 걸로 보이고요. 관심을 끈 게 역시 한반도 관련 문구였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대신에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객관적 정당한 입장을 견지한다. 또 북한의 자주적 발전기를 지지한다. 국제 정세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까지 북한이 안러 경중, 안보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예.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다시 밀착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뭐 반응도 나왔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이뤄지는 동안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를 제공했다. 시 주석이 이를 언급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 이제 언급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 안 하더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죠. 또 네. 미국에 대항할 공모를 하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겐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좀 비꼬는 말 같네요. 네, 중국은 물론이고 나름 자신이 공을 들이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푸틴과 김정은에 대해서는 좀 삐졌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국면에서도 동맹국인 EU나 일본, 한국보다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경도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우선 지난달 15일 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진 푸틴과 트럼프 정상회담 기억나시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는데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또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100% 2차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엔 휴전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니 러시아 관련 제재도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100%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네, 푸틴 앞에서만 작아지는 트럼프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고요.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던 푸틴을 트럼프가 구제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푸틴만 챙긴 게 아니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도 유난히 너그럽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게 2월이었는데 2월부터 이제 4월까지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145%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5월 달에 제네바에서 미중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90일 동안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30%로 유예하겠다. 그다음에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유예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15% 클럽이라는 EU나 일본, 한국에 비하면 관세가 굉장히 높은 셈인데 이게 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캐나다 최우방 국가인데 네. 펜타닐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35% 상호 관세를 때렸어요. 그다음에 인도에 대해서는 원래 25% 관세에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계속 수입한다는 이유로 25%를 추가해서 무려 50%의 고일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또 남미 브라질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매겼고요. 이런 나라들이 과연 중국보다 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게 맞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불만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인도가 이제 또 서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평가도 또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네. 나타나는 모습이죠. 네, 인도가 어떤 나라냐면요.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을 이게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인도의 그 핵 개발 제재를 미국이 해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쿼드가 있죠. 2007년에 발족했는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안보 관련 논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항해서 이 4개국이 일종의 이제 사각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네, 아래쪽에서 포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회의체거든요.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대중국 포위 전략을 짜는데 이 인도가 굉장히 핵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만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누군가를 만났냐면 파키스탄의 군부 실권자였어요. 근데 이 파키스탄이 사실은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국경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네, 두 나라가 사이가 되게 안 좋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될 나라인데 엉뚱하게 미국이 인도를 중국적으로 등을 떠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승절 행사 직전에 있었던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전승절 행사의 상징이 북중러 3국 정상의 쓰리샷이었다면 상하이 협력기구의 상징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이 3국 정상의 쓰리샷이었습니다. 인도가 원래 중국과 3,000km에 걸쳐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히말라야 서쪽은 아직 국경선이 미확정된 상태고요. 2020년엔 유혈 충돌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도 모디 총리는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행사에는 참석을 했는데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는 불참했어요. 네, 거기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인데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이 연간 1,14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두 나라 총 GDP 사이즈가 이제 중국이 2위, 인도가 5위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무려 28억 명. 28억 명이요. 야, 네네. 진짜 실감이 안 나는 전 숫자네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좀 넘으니까 이제 여기에 또 GDP 순위 11위인 러시아까지 합치면 근데 뭐 러시아는 인구 자체는 1억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정상의 관계가 밀접해 보이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그 두 나라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직접 그 각국 정상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做互为友好的朋友，相互成就的伙伴，实现龙象共舞，应当是中印双方的正确选择。 परस्पर विश्वास, सम्मान और संवेदनशीलता के आधार पर हम अपने संबंधों को आगे बढ़ाने के लिए प्रतिबद्ध हैं।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용상공무. 그러니까 용은 중국, 상은 코끼리 이제 인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서로 네. 함께 춤춘다는 말인데 이게 원래도 많이 표현을 했던 그 말이라는데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은 적대국이 아닌 동반자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도를 보면 인도가 원래 비동맹 운동의 맹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줄타기를 잘한다 이런 모습이 좀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텐진의 쓰리샷에다가 이번에는 브라질까지 같이 만납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게 화상회의긴 하지만 이번엔 미국의 관세전쟁에 공동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아까 브라질도 미국의 50% 네. 관세를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까지는 사실 브릭스 안에서도 인도와 브라질이 미국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관세전쟁 때문에 이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미국에 맞선 글로벌 사우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됩니다. 네, 신냉전 구도가 될지 비서구권 글로벌 사우스의 결집이 될지 확실치는 아직 않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세계 각국의 이합 집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건 확실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골라본 세상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